준영 교무님께서 지난주에 한국을 가시고 처음 보는 법회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좀 긴장되고 그랬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준영 교무님께서 밴쿠버 교당에서 5년을 두 파트로 나누시더라고요. 도둑 들기 전하고 도둑 들고 난 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요. 도둑 들기 전 교당은 파라다이스, 도둑 들고 난 뒤는 불안 지옥.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한국 가실 때 저보고 이제 불안하다고 주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문단속도 잘하고 이렇게 당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혼자 이 써리의 2층 집에서 도둑이 한번 털어갔다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혼자 자보니까 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또 신기한 것은 이 귀가 엄청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디서 이렇게 자다가도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리면 잠결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1층 내려와서 창문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좌선을 혼자 이제 마치고 이제 마침 엊그제 이제 비가 안 오더라고요. 계속 비가 오다가 그래서 산책을 나갔는데 교무님의 존재감이 이렇게 컸었나 하는 교무님의 공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교무는 교당에서 교무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작년 1년간 그리고 밴쿠버에서 한국에서나 모시고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물론 이제 교무님을 모신다는 점에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저 혼자보다는 그래도 스승님을 모시고 곁에서 많이 배우고 그런 점이 좋았고 미처 제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또 교무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좀 어떻게 마음에 든든했던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더 많고 또 느껴보지 못했던 이 어떤 그 책임감과 이 도둑에 대한 불안감까지 안게 되니까 갑자기 원망이 막 드는 거예요. 날 버리고 갔나 이런 생각과 함께. 그래서 원래 이 처음부터 없었으면은 기대도 없고 원망도 없지만 있다가 혹은 이 줬다가 뺏으면 원망심이 확 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한 산책을 한 15분쯤 걷다가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교무 2년 차에 한 달 넘게 혼자 이 교단을 지킨다는 것은 아마 이 교단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다가 한국도 아니고 이 외국에서 이 자연이 좋은 밴쿠버에서 잔디밭 있는 700평 대지에 2층 집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인생의 값진 경험이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제 나이에 그리고 제 연차에 이렇게 외국의 2층 집에서 홀로 살아보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왠지 성공한 인생 같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서로를 이렇게 이해시키면서 이 교단으로 돌아오는 산책길은 한국에 계신 교무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제 나름대로 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자기 만족과 자뻑감으로 충만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손바닥 뒤집힌 이 마음을 보면서 이 5분의 이 마법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법회 시간에 외웠던 일상승의 요법 5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의 법문, 참 소중한 법문입니다. 이는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라는 뜻이지 무턱대고 원망하는 마음을 눌러서 참아서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각자 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고 살아가면서 그 욕구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욕구가 실현되면 보통 행복이라고 하죠.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도 이 행복 추구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 누구나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법으로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다 그렇듯 이 재화와 에너지 그리고 시간은 한정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하게 마련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남도 하고 싶어집니다. 따라서 이 경쟁이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는 본인의 욕구를 억제하고 타인과의 욕구와도 타협을 봐야 되겠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남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또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 본인의 욕구 실현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바로 본능적이자 자동적으로 이 원망심이 들게 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 승현이는 안 하는데 승현이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 해주면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 시키면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자고 싶은데 막 이렇게 깨우면 이제 그 화은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원망의 그 레이저 눈빛 이렇게 가는데 저도 옆에서 봤는데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커가면서 후천적으로 욕구가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또 현정이는 엘사 캐릭터를 좋아하고 하준이는 레고를 또 좋아하죠.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정말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엄마 아빠가 됩니다. 이는 커서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는 이렇게 욕구를 갈망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지금 잠깐 모두 눈을 한번 감아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조용히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먹고 싶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했던 음식과 맛이 있었다는 생각하는 음식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꼭 죽기 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런 멋진 곳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옆에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눈을 감아도 보고 싶고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요. 자, 어떠세요? 분명히 스스로에게만 해당되는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듯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원하는 바, 즉 욕구가 각자 나름대로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침해받거나 되지 않을 때 원망이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성주가 아침에 불고기를 먹고 싶은데 원영님은 아침부터 웬 고기냐고 이 시리얼을 먹어라 할 때 성주는 원망심이 나겠죠. 착하면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윤철님께서 퇴근 후에 집안일을 안 도와주면 화은님께서 이 원망의 마음이 화은님이 안 계셔서 다행이네요. 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심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동물도 똑같아요. 맛있는 먹이를 주면 좋아하고 안 주다가 또 주면 뺏으면 물려고 하고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걸 원망하고 감사하는 걸 감사하는 걸 동물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에 자취하면서 그 닥스훈트 미니어처를 키운 적이 있어요. 혼자. 근데 얘가 정말 착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장 좋아하는 그 육포가 있는데 그 육포를 딱 주면서 참아 먹지 마 이러면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안 먹어요. 아 대단하다 참더라고요. 그럼 먹어 그러면 이제 좋다고 먹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원망하는 거를 원망하고 또 막 이렇게 눈치 보면 눈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막 눈치 보면서 또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거 해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해주면 당연한 이거는 동물적인 동물도 할 수 있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내재된 그런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바로 돌리자는 것이죠. 돌리자. 원망하는 건 누구나 원망하고 잘해주면 무조건 다 좋아하는데 다른 점 하나가 돌리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일상수행의 요법 5조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누구나 살면서 욕구를 100% 채울 수가 없으니 원망하는 마음이 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당연한 원망의 마음을 어떻게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것이냐. 이 대종사님께서는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 정전 대정경을 펴셨지만 절대 단 한 번도 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연적으로 드는 원망심을 참아라, 눌러라, 아닌 척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있는 바 그대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거죠. 참지 말고.
그럼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근데 만약에 이것을 본능적으로 드는 원망심을 참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이 자동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그 참았던 스트레스는 또 한계에 다다르다 보면은 폭발을 하게 돼가지고 이게 우발적으로 되갚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원망과 화를 불러오게 되죠. 심하면 이 정신병이 되기도 하고 이 육신으로서 이게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은 독소가 돼가지고 이 암이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죠. 그 과학적으로도 거의 밝혀졌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무턱대고 참는 것에 기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참지 말고 돌려라. 이 돌리는 것은 이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먼저 원망을 감사로 돌리기 전에 왜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초밥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초밥을 왜 좋아하냐면 처음에 그 기름기도 적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다 그럼 왜 좋아해? 왜 좋아해? 계속 물어보면 내가 초밥을 왜 좋아하지? 그 순간 이게 멍하더라고요. 내가 왜 좋아할까? 이게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해 내가 그냥.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것이지 딱히 내가 엄청난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각자 나름대로의 이런 욕구가 다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욕구가 정착이 되면 어떤 하나의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 되고 신념이 됩니다. 점점 이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신념이 뭔가 어긋났을 때 쉽게 원망심이 생기고 화가 납니다. 교무님께서 한국으로 떠나시고 게러지에 있는 냉동고를 정리를 해보면서 와 진짜 이거 언제 넣어놓는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반찬들과 식재료들이 대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타일은 먹고 어느 정도 딱 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로 폐기하는 이 스타일인데 교무님께서는 또 이제 벌 받는다고 아까우니까 이 냉동에 넣으시고 또 냉장고에도 많이 음식이 남으면 자꾸 넣어놓으세요. 근데 일이 생겨서 못 먹을 때가 있으니까 결국 좀 버리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교무님과 버리자, 얼리자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분위기는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그리고 또 하루가 냉랭해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냥 교무님 하자는 대로 하고 그냥 하루를 편하게 지낼 거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든 되는 건데 하는 거죠. 다시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음식물을 빨리 처리하려고 그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그럼 저는 스스로 이유를 듭니다. 신선하게 내가 먹고 싶고 얼리거나 오래 보관하면 이 신선도도 떨어지고 당연히 영양소도 좀 파괴가 되고 그러면 좀 놔뒀다가 먹거나 얼리면은 큰일 나? 먹으면 죽어? 큰일 나? 또 물어봐요. 근데 그래도 되는데 나는 그러고 싶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내 스스로 집착하니까 그 집착으로 원망의 마음이 나고 화가 났구나. 정전 3합 중에 이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우리의 본래 마음, 즉 정신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래 마음은 저 원상과 같이 집착이 떨어진 텅 빈 마음 바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생의 선천적 습관이던 교육을 통한 후천적으로 생겼던 어떤 하나의 생각에 집착할 욕구가 생기고 신념이 생겨서 원망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것, 이 모두 다 근본적인 이유가 딱히 사실 없는 어떤 전생의 습관 문제고 기호의 문제이고 욕구의 문제이며 그 욕구가 굳어진 신념의 문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침에 교무님이 좋아하는 된장국을 먹든 냉장고에 음식을 얼려둬서 먹든 교무님께서 한국에 가시든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건 간에 지구가 망한다든지
사람이 죽고 사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욕구에 따른 이 신념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상황, 그 꼴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화가 막 나죠. 꼭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 오지도 않은 미래까지 예측해서 그 신념을 더욱 굳혀버립니다. 마치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내 욕구대로 해야 밝은 미래가 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틈까지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으로부터 이 치솟아 오르는 그 뜨거운 욕구와 신념이 분출될 때에는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자동적으로 원망심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수학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셨었는데 성품이 좀 올곧으셔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니까 대단히 제가 수학을 잘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집에서 수학을 어머니께서 붙잡고 가르쳐 주신 데 대해서 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어려서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 붙잡혀가지고 수학을 배우는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굉장히 옆에서 쥐어박으면서 그냥 지금 눈높이 수학의 전신 그 공문 수학을 매주 날라옵니다. 숙제가. 근데 막 찢어서 버리고 그랬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막 불호령이 떨어지고 안 하면은 막 선생님 체크하러 오는데 난리가 나고 완전 정말 그 싫었던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보면은 수학을 못했던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 어떤 기억 때문에 이 성적에 비해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제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저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무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너를 가르치고 키우려고 했었나 보다. 잘하든 못하든 모든 것은 너한테 달려있는데 권하긴 했어도 성질내면서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부려서 좀 미안하다. 다시 나 널 가르치려면 지금 가르치면 그렇게 안 가르칠 거 지나가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저와 제 동생이 출가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저희들을 위한 삶을 스스로 살기를 바라며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원망의 마음은 스스로의 욕구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비롯된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이 자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서울시 동작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 실습을 할 때였습니다. 한 중학교 여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그게 정말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가 짜증나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막 일으키고 가출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달래줘야 되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위로한 다음에,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니? 물어봤어요. 그러자 학생은 본인이 아버지한테 소리도 지르고 또 엄마도 아빠한테 막 좀 술 먹지 말라고 막 했는데도 막 싸우고, 또 부부싸움이 싫어서 또 얘는 더 싫고, 그런 악순환의 반복을 낳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저는 이게 안 되는구나. 아버지가 좀 습관이 많이 좀 되셨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좋다. 그렇지만 너를 낳아준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있는 지금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학생은 그래도 아버지를 바꾸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도저히 주변에서 말려도 끊을 수 없는 습관으로 술을 마신다면 나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 아버지를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네가 원하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너는 이상적인 아버지와 지금의 술 마시는 아버지와 비교를 하게 되고 그 지금의 널 세상에 있게 해준 소중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심을 갖게 된 거지. 이제 그런 이상적인 아버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는 더욱 나빠지고 스스로의 삶도 나빠지게 된 거야. 아버지 탓이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를 바꿀 수 없다면 아버지에게 너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끝내고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면서 너의 미래를 준비해보는 것이 어떤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아닐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런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회차를 거듭하면서 반항이 줄어들고 또 이제 나중에 마음을 열고서는 저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꿈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또 마음이 많이 오그라들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학을 받았던 학교에서도 다시 나가서 잘 적응하는 학생이 되었고요. 이럴 때 돌린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원망이 사라지게 됨과 동시에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스스로도 더욱 발전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돌리는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것은 원망심이 오르는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 평온으로 인하여 주변이 평화롭게 되고 또 그 평온함으로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이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이 판단의 과정들이 지혜가 샘솟게 하니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것은 억지로 참아서 자기 합리화로 억누르며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드는 감정을 자신의 그 감정이 드는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공부로 삼아서 그 내 마음이 결국 집착할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서 원망심이 들게 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므로 객관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힘을 갖추게 되는 것. 이 과정이 비로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실천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장하는 좋고 싫음의 문제는 결국 실체가 없는 기호의 문제이며 신념 또한 그 기호와 욕구가 합리화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상대방도 이러한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살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대로 살든 내 입장대로 살든 어떻게 다 흘러두어도 이 삶은 시냇물과 같아서 어떻게든 바다로 흘러가게 되기 마련이고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과 평화의 큰 그 중요한 가치들을 망각한 채 지금 내 신념에 집착해서 현실을 정말 왜곡해서 망가뜨리고 그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함께 주보에 있는 법문을 한번 공독해 볼까요? 그 마지막에 제가 그 대종경 요음품 33장을 넣어놨거든요. 한번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고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할까? 역시 도인들은 달라. 나랑은 달라.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것들이 이 서서히 조금씩 이제 그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과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막 도인들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참지 말고 돌리는 그 공부를 아주 잘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원망의 마음을 참지 말고 감사로 돌리고 스스로를 이해시켜서 그 실체 없는 그 기호와 어떤 그 자성의 반조에서 서로서로